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취임식에서 직접 했던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중물이라는 게 뭘까요? 원래 뜻은 실제 우물 펌프에서 나왔습니다. 펌프 안이 공기로 차 있으면 아무리 손잡이를 움직여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때 소량의 물을 먼저 붓고 펌프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데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중물은 더 큰 흐름이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처음에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아주 작은 시작 자원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경제에 대입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국가가 재정을 통해 경제에 먼저 한번 힘을 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소비가 돌고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마중물이라는 말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사상을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낸 표현입니다. 물론 케인즈가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이 표현은 나중에 사람들이 케인즈의 이론을 쉽게 설명하려고 붙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먼저 재정을 투입해서 흐름을 만든다는 이 개념 자체는 케인즈 사상의 핵심을 꽤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영국을 대표하여 전후 국제금융질서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전쟁 이후 세계 경제의 작동 방식을 결정짓는 정치적 제도적 협상이었고 케인즈는 그 중심에서 영국의 입장을 대변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힘의 구도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대 채권국이자 산업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영국은 막대한 전쟁 부채와 국력 소진으로 패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영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를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브레튼 우즈 체제 역시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즈의 사상과 철학이 이 체제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국가 개입과 안정장치의 정당성은 바로 이 케인즈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죠. 결국 브레튼 우즈 체제는 구조적으로는 미국의 이해가 강하게 반영된 질서였지만 그 바탕에 깔린 철학과 문제의식만큼은 케인즈가 남긴 유산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 이후 형성된 전후 국제 질서를 일반적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릅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체제 핵심이 금 이론스를 35달러로 고정한 금 환본 유제였으며 이러한 구조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브레튼 우즈 체제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역사 속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 체제를 단순히 근본 위제가 무너진 과거의 제도로만 이해할 경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이 체제는 환율 제도 하나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전후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안정시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구조이자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이나 경제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 논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 시대를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부르며 또 그렇게 지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제 경제 시스템을 실제로 설계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통념과는 다소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전후 세계 질서를 만든 핵심 설계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시장주의자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 설계자였던 덱스터 화이트는 이후 소련과의 연계가 밝혀지며 논란의 인물이 되었고 영국을 대표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시장이 항상 자율적으로 균형을 회복한다는 믿음에 회의적이었던 경제학자였습니다. 케인즈는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관리가 없을 경우 시장은 쉽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후 국제 질서를 설계한 핵심 인물들은 자유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이를 안정시키고 조정하는 강한 국가의 역할을 전제로 한 질서를 구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유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체제의 출발점에는 역설적으로 국가의 개입과 제도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케인즈의 사상은 전후 질서가 어떤 논리 위에서 설계되었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자 그 질서가 오늘날 어떤 이유로 더 이상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함머니의 이동을 막는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자유방임적인 국제자본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기 수익만을 노리는 투기 자본, 이른바 함머니가 국경을 넘나들며 각국의 환율과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각 국가는 자신들의 로컬 통화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 해외 송금이 여전히 느리고 절차가 복잡하며 수수료가 높은 이유도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지만 자본 이동을 관리하고 통제해온 이 제도적 구조와 각종 금융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국가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시장을 완전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유효수요라는 개념을 통해 수요가 부족해지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 능력이 있어도 경제는 멈춰서게 됩니다. 이럴 때 국가는 시장의 자율 회복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재정을 통해 수요를 보완해야 하는 주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사상은 오늘날 경기 부양책, 확장적 재정 정책, 서두에서의 마중물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진 것이죠. 세 번째,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 문장은 그가 당시 주류였던 고전학파 경제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던진 말입니다. 고전학파는 시장이 결국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고 믿었고 단기적인 고통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균형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굶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업은 파산하고 삶은 무너진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하고 말이죠. 장기적으로 괜찮아진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해답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다자적 질서와 제도적 조정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는 경제를 순수한 시장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국가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자본 통제는 언제나 국제 질서라는 더 큰 틀 속에서 제약받고 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고 환율은 국가 간 힘의 차이를 반영하며 위기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연쇄적으로 확산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각 국가가 각자 알아서 행동할 경우 시장은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인식했습니다. 당시 케인즈의 이러한 철학은 대공황을 직접 겪은 경제학자로서 국가에게 책임 있는 개입을 요구하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물러나 있고 시장 기능이 마비되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케인즈 역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시적 남용에 대해 분명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자주의적 태도 또한 이상주의적 국제협력이 아니라 힘의 현실을 직시한 결과였습니다. 국제질서에서 다자주의는 모두가 선에서 가능한 질서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 그렇게 설계될 때만 잠시 작동하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죠. 제가 케인즈에 대해 읽고 듣고 상상해본 결과 케인즈는 현실주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와 대중은 케인즈와 같은 천재도 같은 철학적 깊이를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과 극단적 위기를 몸으로 겪지 않은 세대가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고 대중 역시 비교적 안정된 질서만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체제는 점차 위기를 늦추기 위한 임시적 구조가 아니라 원래 세상은 이렇게 작동해야 하는 정상 상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복지국가의 지향과 민주정치가 결합하며 마중물로서만 의미 있던 재정 확대는 점차 그 성격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마중물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투입되는 상시적인 대응 수단이 되었고 나아가 마치 모든 구조적 문제를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둔화, 불평등, 산업 경쟁력 약화, 심지어 정치적 갈등까지도 재정 투입으로 덮으려는 경향이 강화된 것입니다. 케인즈적 정책 도구는 위기 대응 수단이 아니라 단기 처방을 정당화하는 도구처럼 오용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장기적인 구조개혁은 미뤄지고 착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가의 작은 개입은 분명 큰 도움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국가의 큰 개입이 경제 시스템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넘어서 마치 정부는 무엇이든 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중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사실 법정화폐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부채 위에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는 성경의 구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과 선언을 통해 만들어진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화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보편성과 중립성이 점점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대인플레이션 시대는 이 전제와 흐름에서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통화론자 밀턴 프리드먼은 화폐가 현실 경제에서 결코 중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화폐가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 운용될 경우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화폐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화폐를 다루는 제도와 인간이 그것을 마치 진짜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프리드먼이 쓴 화폐 경제학의 원서 제목이 머니 미스 치프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화폐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서라기보다 반복적으로 오용되고 남용되어 온 인간의 선택을 비판하는 표현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시스템이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화폐와 유동성은 특정 경로를 따라 시스템에 가까운 주체들에게 먼저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달할 때는 이미 물가가 충분히 오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김밥을 팔아 수익을 냈는데 다음날 원재료 가격은 올라있는 상황이 실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수익을 내고 있고 내 부동산과 주식도 오르며 월급과 매출 역시 증가를 하는 듯이 보여도 매번 국가는 다시 한번 기준선을 재조정합니다. 즉, 이 시스템은 개인이 조금 따라잡았다 싶을 때마다 통화와 물가, 제도와 기준을 통해 우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유지되도록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영상에서 연평균 10%라는 수익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케인즈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이른바 렌티어 계층의 안락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렌티어 계층이란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지대, 배당 등의 소득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케인즈는 자본이 희소한 시기에는 이러한 렌티어 계층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기술 발전과 자본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자본의 희소성이 점차 사라지고 그에 따라 이자율도 구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 보았고, 그 결과 자본 소득에만 의존하는 렌티어의 시대는 자연스럽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케인즈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은 급등했고 금융화는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렌티어 계층은 약화되기보다 다른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청년 세대는 자본 축적의 출발선에조차 서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케인즈가 기대했던 자본의 윤리적 쇠퇴 대신 오늘날 우리는 국가 주도의 통화 재정 정책이 상시화된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자본소득을 안락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연금과 저축, 노동소득의 실질 가치를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두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그의 문제의식은 아이러니하게도 누적된 단기 부양의 결과로 장기적 구매력의 훼손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첫 영상에서 지금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이며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와 미국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제 질서를 재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2020년대에 두 개의 주기, 즉 제도적 주기와 사회, 경제적 주기가 충돌하면서 미국 내부의 국가적 불화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30년을 전후로 거대한 전환을 겪으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국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번 주기의 마지막 대통령이 2024년에 당선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합니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자주의에서의 탈퇴, 이상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통해 로컬 국가의 화폐가 어떻게 되든 미국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 전제였던 한머니의 이동 제한을 사실상 미국이 스스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각 로컬 국가가 보유해왔던 통화 주권, 즉 이자율 조정과 같은 국내 경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해왔던 로컬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한계는 결국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이라는 결론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룰의 우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패권국이 보유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는 달러가 약세를 지향하는 국면에서도 오히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고, 미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미국은 기존 질서를 단순히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방향의 새로운 금융 질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보다 현실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한 번 또는 두 번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이라면 너무 어리거나 이미 노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거나 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만, 만약 한 번을 겪게 된다면 인생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기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바로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바뀐다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전제들 역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자산 축적 방식이나 거시경제에 대한 상식을 제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비트코이너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비트코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 시대에 비트코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